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며칠 전부터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그 대회, 소위 말하는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간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신에 탑으로 난 게 뭐냐면, 리커창이가 양해에서, 리커창 수상이죠. 리커창 수상이 양해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상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얘기를 안 했다고 외신에 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focus on home,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limited references to international affairs,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얘기 안 했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외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리커창 수상이 한 이야기에 보니까 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안에 중국이 주도가 돼서 이룩한 지역 경제 협력의 성과,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한국하고의 FTA, Free Trade Agreement.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주도가 돼갖고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같이 참여하는 15개국이 같이 참여하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RCEP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이렇게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밑줄을 쳐놨는데 그 코로나 대치를 위한 국제 협력을 좀 강화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그냥 두리뭉신 이야기만 했어요. 국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차이나를 배신하는데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런 험한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양회가 열리기 전까만 해도 저도 그렇고 모든 외신이 이 양회에서 특히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드한 스탠스를 취하냐, 약간 소프트하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의외로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베이징의 지도부가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 국제 통상이기 때문에 80년대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거세게 통상 분쟁이 있었거든요. 통상 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좀 일본을 거칠게 대하고, 90년대도 우리나라 좀 당했죠. 미국한테 슈퍼 301조 자동차 시장 접근 문제로 당했는데, 그때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좀 거칠게 대한 거하고는 게임이 알 정도로 제가 생각해 10배 정도 아주 난폭하게 차이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징 지도부도 저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처음 봤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W 부시 대통령처럼 이게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난폭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갖고 이게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베이징 당한 게 하웨이를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데, 작년부터 압박할 때 옛날에도 미국이 이렇게 외국 기업을 압박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 사무총이 결정타를 하웨이한테 매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도체는 산업화 시대의 쌀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이 정보 제품 있지 않습니까? 통신 장비든지 휴대폰,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데, 이 하웨이가는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반도체 제조 회사에 대해서 미국의 장비나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쓰면 하웨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꼭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받으라. 당연히 사전 허가 안 해주죠. 하웨이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당장 못 구하게 되면 이거 5G고 통신 네트워크이고 5 스마트폰이고 엄청나게 힘든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한 테크놀로지 디커플링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 중국 동맹 형성되니까 그걸 깨보려고 그 사이에 중국이 좀 노력을 했어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있지 않습니까? 호주가 미국 편에 드니까 호주 쇠고기 수입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들어오는 보리에 대해서 70% 이상 고일 관세를 부과해보고, 호주 경기가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옛날 같으면 호주가 멈칫할 텐데 전혀 안 움직이고
그냥 미국 편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도 뭐 약간 미국 쪽으로 가니까 연어 수입 금지를 해보고, 옛날에 중국이 양자 무역 보복을 하면서 외국 정보를 굉장히 굴복시키는 방법을 써봤는데, 옛날에는 잘 통했는데 이번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이거 진짜 세계에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이제 그 정치학적인 이야기인데, 이 중국 공산당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양회는 전 세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 내부의 공산당 지도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베이징 수뇌부가. 근데 만약 그 양회에 모인 중국 전국의 공산당 지도자들한테, 야, 우리 지금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투쟁하겠다, 미국하고 무역전쟁하겠다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공산당의 그 사전에서 투쟁이나 전쟁이라는 선언을 하면은, 여러분, 전쟁하잖아요. 결과는 둘이에요. 이기든지 지든지, 승리하든지 패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이징 지도부터 똑똑하죠. 국제정세는 읽을 줄 알죠. 딱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맞짱 떠고 무역전쟁이나 여러 가지 붙어갖고는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슬며시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리커창 그 수상, 저는 리커창 수상이 아주 똑똑한 중국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양심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2014년에는 미국 등 주요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차이나가 견실히 성장하겠다, 자신감이 좀 있는 거죠. 국제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주요 국가, 여기서 말하는 주요국이니까 미국, 일본, 유럽 등과 프레시한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요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양회 때는 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시지석이 지금 요번에 양회 때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보면은, 베이징의 지도부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지석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차이나는 외부, 바깥 세상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 중국 동맹의 심각한 도전의 그 직면에 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시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어렵지만, in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in long term이라고 이제 시주석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in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위기고 어려울 때는 걸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중국의 그 국민들이나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저 아래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쳤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Despit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이 중국의 다른 나라들이 프로텍셔니즘을 이렇게 막 하더라도 중국은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하겠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그 문장이 in other parts of the world, 그러니까 쉽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말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바깥 세상의 나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미국하고 이 정면으로 붙지 않게 되는 거는, 이건 분명히 대내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뒤에 말하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아주 강경합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공문서 오고 가거나 중국 사회가 하거나 우리나라 KDI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중국이 지난 20, 30년, 그러니까 덩샤오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누리던 전략적 기회라 그러더라고요. Period of Opportunity, 전략적 기회의 시대는 끝났다. 그때 중국이 그냥 고도 성장했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끝났다. 향후 5년간은, 지금부터 5년간, 한 2025년까지는 중국이 지난 10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싱크탱크들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리커창 그 수상이 지금 앞으로의 위기 극복 방안을 이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강력한 권위주의 공산당 지배 체제로 밀고 나가겠다. 공산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고 계속 공산당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절대 공산당 지배 체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고, 두 번째 중국 경제 힘으로, 세 번째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신이 굉장히 크게 보도한 거는, 야,
China dropping growth target. 그러니까 금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 안 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리커창 총리가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이 불확실한 예측 불허하는 팩터가 많기 때문에 2020년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 못하겠다고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그 안에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제가 빨간 밑줄을 쭉 일직선을 쳐놓은 게 뭐냐면 경제 성장 목표를 베이징이 정하지 않으면은 베이징 정부가 stability and security,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나 국가 안보에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파란 줄을 친 거 보면은 social instability,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 사회적인 불안정이 제일 중국 정부한테는 무서운 거다. 사회적인 불안정을 갖고 오는 게 뭡니다? 실업이죠, 실업. 그러니까 금년에는 중국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장률이 뭐 몇 퍼센트 높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영어 원본을 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불황이에요. 뭐 리세션이 불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선거에서 그냥 패배하면 집권 여당이 그냥 이렇게 물러나고 야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민주국의 개념은. 근데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서는 그 컨셉이 다릅니다. 저성장의 컨셉이. 저성장이 되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일자리를 못 주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공산당 체제가 붕괴합니다. 자, 그럼 볼 때 시주석도 이 리커창 상업 비슷하게 요번에 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주석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은 앞으로 몇 년간은 어렵지만 우리 차이나 극복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comprehensive and the largest scale of industrial ecosystem. 이거 굉장히 유식한 말 시주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산업 구조를 가졌다는 게 쉽게 설명해서. 단단한 산업 구조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는 뭐 구산업만 가지고 어떤 나라는 신산업만 갖고 있잖아요. 중국은 구산업, 신산업 모든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졌는데 특히 strong manufacturing capability, 아주 제조업 기반이 강화되는 거, 뭐 CC하게 뭐 호텔, 서비스업이 강한 게 아니고 이게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극복할 수 있고, 저 아래 제가 빨간 걸 비친 거, 14억 인구가 있는 내수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internal demand, 아까 말한 리커창 총리 국내 내수장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 시zo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시zo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 꽝입니다. 꽝. 왜 꽝이냐면, 중국이 여태까지 스트롱 매니팩처링 케이퍼빌티를 갖고 있는 거는 중국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모든 나라의 자유무역 체제가 중국을 세계 생산 공정으로 맹기려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나라가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중국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세 가지 전략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2001년에 중국 이제 WTO 가입할 당시에는 GDP 대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37%였는데, 근데 WTO 가입하고 나서 쫙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 수출 기회가 막 늘어나니까. 그래갖고 2006년에는 6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점차 이제 대외 부분을 줄여가지고 2018년에는 3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맥시멈일 때 2006년에 비해서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GDP의 3분의 1이 무역이잖아. 무역이요. 이 무역 부분을 어떻게 가부장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내수 성장으로 전환합니까? 이건 중국이 무슨 뛰고 나는 제주도에서 무난하게 내수 위주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이 시행착오와 이 사회적, 경제적 코스트를 치를 겁니다. 두 번째, JP 모건이 중국 경제가 금년에 1.3%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다른 국제기관도 그 정도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 베이징에 지금 있는 지도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의 무서운 함정이죠. 요 1.3% 성장은 1976년에 이래 중국이 가장 낮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은 여태까지 뭐 15% 성장, 10%, 8%, 작년에 6.3% 성장하고 뭐 성장률이 갖다가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1.3% 성장을 해보십시오. 근데 1%대 성장의 이 엄청난 임팩트를 모르는 국가의 지도자는 그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대개 매년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한 800만이나 900만 명 된다 그럽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셜 스테빌리티,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 매년 일자리를 900만 개 맹기려야 됩니다. 900만 개. 근데 우리 기초지만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경제 성장을 해야지. 근데 저성장하면서 900만 개 일자리 맹기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죠? 정부가 돈을 퍼붓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퍼붓고 공공 부분에서 막 일자리를 맹기려는데 그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경제에 아주 부담을 주는 그 일자리 창출이죠. 중국 말고도 중국 옆에 있는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 와중에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저성장을 하면 뭐 전부 돈 쓰는 일이 막 힘든데 군부 있잖아요. 호전적 애국주의로 시작하는 군부는 뭐 항공모함 한 3척 해주니까 더 갖겠다고 난리예요. 뭐 항공모함 더 갖고 스텔스 전폭기 더 말고 미사일 더 많이 하려면 금년도 군사비를 7.5% 증액 해달라고 합니다. 시주석 진짜 골치 아프시겠어요. 리커장 수상도 힘들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1.3% 성장하면 그나마 국가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일자리 창출해야죠. 이건 이제 사회 안정과 그냥 연결되죠. 그리고 이 사회가 불안해지면 중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공안 예산, 경찰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막 사회 불안을 통제하면 공안 예산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정부 예산 배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양회 난과를 지금까지 만나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중국 스스로 베이징의 지도부 스스로 디커플링 현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의존하는 거지 말고 중국 내수 시장 위주로 성장하자가 첫 번째 이제 방향 제시고, 두 번째 하웨이 보듯이 기술에 대해 테크놀로지 디커플링, 미국이나 유럽이 기술을 안 주려니까 우리 중국 스스로 기술 자립을 하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이나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제가 이제 중국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군부가 이 와중에, 이제 금년에 중국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군사비 늘려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옛날 소련장 납니다. 이 소련이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경제가 망가지면서 소련 자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도 홀로서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는 내수 위주로 바꾸겠다. 기술도 홀로서기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요새 기술이라는 게 기술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죠. 시스템 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홀로서기 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가만히 미국이 보면 참 미국 치밀한 나라입니다. 치밀한 나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기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분차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몽 있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2050년은 딱 30년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게 중국몽인데, 시주석하고 리커창도 앞으로 몇 년간은 어렵지만, in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극복할 거라 그랬는데, 언제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의 터널에 들어가거든요. 언제 중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지금 제가 답을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일본이 80년대 한때는 미국을 추월할 때 잘 나가다가 90년대 중반에
불황 터널에 들어가면서 20년 헤맸어요. 미국, 일본이 20년 헤매면서 중국한테 이 경제력도 2등의 경제 대국의 자리 뺏기고 20년 만에 요새 겨우 불황 터널에서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미래도 보장 못하고 흔들흔들 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